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방안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조선산업의 설비 과잉 등을 이유로 들며 대우조선해양 인수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여전히 정체돼 있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대구, 경북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지금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후보들 간에 또 각 정당 간의 네거티브 공세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 공격 대신에 정책 경쟁하자, 정책 검증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정책은 뒷전에 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후보의 정책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지금 있는지요?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양당의 정책을 만들고 있는 여야 책임자들 연결해서 두 후보가 펼쳐나갈 정책의 기본 방향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정희 씨. 네, 오늘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으로는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곳곳에 있는 돌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경부선 서울 방향 남사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면서 뒤로 짧게 주춤하고 이후 기흥 부근도 4, 5차로가 사고 처리 때문에 막혀 있는데요. 전방 주시 잘하면서 통과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충청권인 천안 부근 11km 정체만 제외하면 이 밖의 구간들은 무난하게 지나실 수 있겠고요. 서해안선 목포 방향으로도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사이 8km 구간 외에는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현재 그나마 강원 지역으로 가는 길 영동선 강릉 쪽으로 차가 가장 많긴 하지만 총 정체 길이가 22km 정도인데요. 경기권에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8km, 강원권에서는 원주 분기점 부근에서 9km 구간 답답하고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남양주 금소에서 서종 그리고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차 간격을 좁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상황도 괜찮아 보입니다.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남양주에서 상일 사이,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송파에서 서하남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경기 서쪽은 양방향 송내 부근에서 4, 5km씩 속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소식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5,000명대 이런 얘기하면서 걱정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7,000명대예요. 맞습니다. 큰일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977명이었습니다. 7,000명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고요. 이게 금요일 집계에서 오늘 발표를 한 거잖아요. 예. 금요일 집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치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토요일인데 앞서서 수, 목, 금 이렇게 3일은 7,000명을 모두 넘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7,000명 초반대가 나왔고 오늘도 7,000명대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늘면 위중증 환자 수도 늘 수밖에 없고요. 또 위중증 환자 수가 늘게 되면 사망자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 위중증 환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856명입니다. 역대로 두 번째로 큰 규모고요. 또 하루 사망자는 80명인데 하루 사망자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병상은 괜찮아요? 병상 확보? 역시 병상이 모자라게 되고 있는데요. 아이고. 지금 수도권에서 오늘 0시 기준으로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가 1,508명이에요. 와, 1,500. 이야. 이것 또한 역대 최다 수치고요. 또 어제는 1,258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250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건 그만큼 병상이 필요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의 지금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굉장히 높은데 83.9%입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9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79개 중에 72개를 사용 중인 그런 상황이에요. 예. 서울도 88%, 경기도 84%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병상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경북의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이 하나도 안 남아 있고요. 또 세종이나 강원은 각각 1개, 또 대전, 충북도 각 2개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어제 이제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 명령을 내렸고요. 이걸 통해서 전국적으로는 1,658개의 병상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그 추가 접종, 소위 뭐 부스터샷이라고 부르는 거, 그동안에는 왜 6개월, 5개월 막 이랬잖아요. 네. 2차 접종 끝난 후에 이걸 3개월로 단축시킨다고요? 네. 일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또 부스터샷도 접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상황을 견뎌보겠다. 이게 정부의 대응 방향인데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좀 고위험군이나 고연령층은 4개월, 그리고 18세부터 59세,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5개월 접종 간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권고 사항이었는데 한 달, 2달 정도 앞당기게 되는 겁니다. 예. 모두 다 일괄적으로 3개월 후에 맞아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고요. 네. 방역 당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의 유행을 차단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만약에 시기가 됐고 부스터샷 접종을 희망을 하신다면은요, 오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 네. 예. 그리고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도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기존에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다음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안 해줬거든요. 예. 특히 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사망을 하더라도 선후관계일 뿐이지 인과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보상을 안 해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일부 좀 그걸 확대를 해줬습니다. 보상금 지급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과성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백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예를 들자면 뭐 기저질환이라던가 예. 다른 뭐 병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하나는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제일 많았겠죠. 네. 예.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유족에게 위로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어떤 데이터,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 지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보다는 일단 백신으로 맞서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네, 어제 방역 당국에서 정례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이미 다음 주에는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서 1만 명대까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백신만으로 대응이 되겠느냐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특단의 대책을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은 강화를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지난 3일에요. 10명에서 6명으로 사적 모임 인원도 좀 줄이고요. 근데 이런 효과가 이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앞서서 3차 유행 때 지금은 4차 유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효과가 컸던 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고 그 어떤 영업시설들 밤 9시까지만 운영을 하도록 했던 게 가장 효과가 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시 그때 조치로 돌아갈 수도 있다. 네.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지난 한 주간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 그 가운데 한 명은 노재성. 이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다가 이런저런 그 설화로 네. 과거 했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잖아요. 예. 스스로 물러났지만 사실상 경질 이게 뭐 정치권의 판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논란이 됐던 발언들 몇 개 전해드리면은요. 일단 이거는 이제 시점은 과거인데 최근에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공개가 된 건데요. 지난 5월 18일에 적었던 글은 이제 노 씨는 이런 글을 적었어요. 대한민국 성역화의 1대장이다.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글을 적으면서 또 동영상을 하나 공유를 했는데 그 동영상의 취지는
폭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이런 내용이 조금 담겨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7월에 적은 글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맺힌 게 많다 이렇게 적기도 했고 또 지난 8월에는 김구 선생을 가리켜서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인간이다. 또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재난지원금을 개밥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제 목요일에 노 씨가 기자회견을 해서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난 당시에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에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서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권자로 돌아가서 소위 백의종군해서 돕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경질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 목요일 오후에 물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노 씨는 안 물러서겠다 이런 입장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권성동 사무총장을 오전에 만나가지고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재신임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특히 목요일 오후에는 노 씨가 해놓은 이 정강정책 연설 사전에 녹화를 해놨는데 이걸 KBS에서 원래 방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대로 방영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은 그 KBS 방영을 어찌 보면 동의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여론의 분위기가 어떤지 판단을 해보고 좀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결국에는 방영을 못하고 점심쯤에 방영을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KBS 측에 보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 씨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하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계속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르는 모양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이 나으니까요. 예. 결국 윤석열 선대위로서는 두 번째 인사 실패가 되는데요. 이게 앞서서 선대위 출범식 전날에 함익병 피부과 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었는데 7시간 만에 철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역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4분의 3만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참,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 울산 합의라고 소위 부르잖아요. 같이 모두 동참하는 그런 효과를 냈지만 이후에 인사 논란 때문에 조금 그 효과가 반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매주 이당조당 가릴 것 없이 영입 인사의 문제점들은 계속 터지네요. 네. 자, 두 후보의 동선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제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TK 대구 경북 지역 찾고 있죠? 네. 이 3박 4일로 갔다. 이것도 좀 짚어볼 만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붙인 그러니까 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줄임말인데요. 예. 이제 주말마다 지역별로 이 순회 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 전남을 갔을 때만 3박 4일을 갔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2박이었거든요. 이번에 대구 경북은 3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당에서 일정을 2박으로 잡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루 늘렸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이기도 합니다. TK 지역 출신인 거죠. 주요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 어제 나온 발언인데 저는 문재인도 윤석열도 아닌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현재 문재인 정부와의 조금 거리두기랄까요? 차별화? 뭐 차별화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서서 코로나19 이 보상 관련된 정책,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이 문제나 아니면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그런 이 발언들을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왔죠.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그 이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소위 박정희 마케팅을 조금 했는데요. 이건 어제 한 발언이고 오늘도 구미의 금호공대를 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K 지역 쪽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강원 지역을 찾았고 자신이 강원도의 외손자다 이렇게 또 했죠. 네. 어제부터 1박 2일로 오늘까지 일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강릉에 외손이 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강릉의 외손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장, 강릉의 중앙시장을 찾았는데 거기가 저희 할머니가 가게를 하시던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는 권성동 사무총장도 같이 왔는데 두 사람이 어릴 적 친구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강릉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 외갓집 찾았다가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어릴 때 만나서 놀았다 이런 얘기들도 알려져 있고요. 외갓집 바로 옆집이 권성동 사무총장 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오늘은 윤 후보는 춘천에서 강원 지역의 선대위를 발족을 할 건데요. 이 선대위 발족도 처음입니다. 지역 선대위는요. 그리고
또 윤 후보가 지난 경선 과정 중에서 유일하게 방문을 안 한 곳이 또 이 강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여기에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의미로도 보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정치권 인사들이 이제 이당 저당으로 다 이렇게 규합되는 모양새인데 먼저 바른미래당 출신의 전직 의원이죠. 호남 쪽 기반을 갖고 있는 김관영, 최이배 두 의원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고, 네.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이죠. 스스로 의원직 덧졌던 네. 선대위에 합류를 했네요. 윤석열 선대위에. 맞습니다. 지금 일종의 인재 영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이재명 후보가 영입한 2명의 바른미래당 전직 의원들은 이 앞서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권 인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좀 대응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윤석열 후보가 영입한 인사들 대표적으로는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 전북 지역구거든요.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선대위에도 합류를 시켰고 또 그에 앞서서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전 의원 모두 호남 지역 출신 정치인들인데 다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적극적으로 이 호남 지역의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을 영입을 했는데요. 일단 김관영 전 의원에게는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 자리를 맡겼고요.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에게는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각각 맡겼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전 의원 선대위에 합류를 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은 지난 8월 25일에 의원직을 그만뒀거든요.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의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랬죠. 여기에 대응해서 바로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정치권에 복귀를 하게 된 건데요. 이제 선대위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윤희숙 전 의원이 직접 제안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합니다. 네. 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그 당시에 네. 유한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어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유서를 남겼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목숨을 끊은 시점을 보면 그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과정 예상이었는데 그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고요. 네.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천화동인의 4호, 5호 소유주인 남욱변호사랑 정영학 회계사한테 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전에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물러나게 되는 과정에서 소위 일종의 압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 압박을 했던 인사가 바로 유한기 전 본부장이고 그리고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그 위에는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황무성 전 사장이 폭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이 2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유한기 전 본부장은 모두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검찰 수사는 좀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하지만 이렇게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여야 모두 검찰을 비판하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여야 모두.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도 사실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 입장이었고요. 예. 실제적으로 논의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법, 시기,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차가 심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의당하고 국민의당도 쌍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쌍특검이라는 거는 고발사주 의혹하고 대장동 의혹 2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8분 막 지났네요. 이제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윤지수 씨. 네, 오늘도 대기가 다소 탁한 편입니다. 강원권과 경남, 부산 등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부산과 경남권 지역에서도 밤이 되면 대기 상황이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바람이 불면서 차츰 이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탁한 대기질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꼈던 안개가 옅어지긴 했지만 방무 형태의 옅은 안개나 또 먼지가 뒤엉키면서 연무 형태로 남아 시야를 가리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대구 13도, 부산 15도 등 전국은 8도에서 15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4도 정도로 오늘과 차이를 보이겠고 내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8.5도, 습도 74%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지방방향 정체 조금 전 정오 무렵이 절정이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대교부터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신갈분기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천안 부근에서 천안휴게소 쪽으로 11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고장차가 있었던 남사 부근에서 밀리고요. 기흥 부근에서는 5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 답답합니다. 좀 더 지나서는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서종, 춘천 부근에서 정체고 더 가서는 양양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에서 월곶 부근, 마성터널 부근부터 양지터널 쪽으로 밀리고요. 여주 부근에서는 2km 구간 제속도 못 냅니다. 강원권에선 원주 분기점부터 5km 구간 교통량 많고요. 통영대전 고속도로는 대전 쪽으로 가시는 분들 사고 구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초 부근 2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번 선거 때마다 정책 경쟁, 정책 대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로 헐뜯는 네거티브 경쟁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쪽에 더 이게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당, 양 후보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만들고 계신 두 분을 차례차례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 지난 경선 때는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의 정책 조정 단장을 맡으신 바 있고 기본사회위원회, 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바 있습니다. 건국대 최백은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며칠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왜요? 제가 요거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는요. 지난해 제가 4.15 총선 때 제가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맡은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예. 예, 그때도 제가 그 투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당대표를 사임을 했어요. 아. 예, 그때 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났다고 이제 본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당들 통합 과정은 이제 실무적인 차원이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인 거라든가 알겠습니다. 조직 만든 건 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 다 하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교수로 가겠다. 예. 네. 그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할 일 다 하셨다는 얘기는 그 기본권, 기본사회위원회 기본 정책의 기조는 다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의 핵심 하면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환적 공정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 하게 되면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라는 기본권 시리즈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시대 전환기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요. 예. 시대 전환기라는 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혁신 없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반을 제공해줘야지만이 그 기반이 바로 이제 기본권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활성화시켰을 때 우리 경제 전체 혁신도 그러니까 활성화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는 성장을 좀 강화시키고 이러한 과정이 경제의 공정성도 강화되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동안에는 이제 그 기본소득이 워낙 휘발성이 강한 소재다 보니까 이재명 하면은 기본소득 그래서 결국은 분배 이런 이미지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1번은 성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혁신을 통한 성장 이야기 되기 때문에 혁신을 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걸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누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기본소득이다 이거로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소득은 일단 철회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철회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사실 뭐 이념 이런 게 사실 집착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다수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면은 잠깐 유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이해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걸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이제 원론적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계속 동의 안 해서 기본소득 정책 같은 걸 만약 대통령이 된 후라도 할 수가 없다면 그게 전제가 돼야 혁신을 통한 공정성장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장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요. 사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랬죠. 그때 그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80 내지 90%가 지지를 했었어요. 그러한 점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시키게 되면은 지지가 굉장히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표현하신 대로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뭐 80, 90% 국민이 좋아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니까 여론조사 결과 다 부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일단 후퇴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제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피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영업 제한을 받으셔가지고 손실을 보신 분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은 팬데믹을 이걸 진정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통제하는 데 속에서는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럼 전 국민들도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 이 방역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전 국민한테 지원을 했을 때 그 전 국민한테 지원금은 최종적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이 전 국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정책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국민들은 이것을 그러니까는 왜 불필요한 사람들한테까지 줘야 되느냐는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여론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아직 이해가 안 된 상황 속에서는 좀 그 정책을 그러니까 좀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 다 필요하다는 주장이시잖아요.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 피해본 자영업자 구제도 필요하고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도 필요하고 이거잖아요. 굳이 순서를 정하면 뭐가 1번입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손실이 사실은 가장 급한 거죠. 손실 보상이요. 그건 이제 발생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두 가지로 발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그 고정 비용이 이제 지출되잖아요.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등등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피해인 거 손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 피해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 국민한테 주게 되면은 이걸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자영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매출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부자들도 그러니까는 그 소비를 더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평상시에 소비를 안 하다가 이걸 쓰게 되고 또 쓰면은 그 금액만 쓰지 않거든요. 지역 화폐니까 지역에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도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먼저 이재명 후보가 치고 나왔다가 국민의 동의가 좀 미진하다면
직접적 피해를 본 손실보상 우선부터 하자 이렇게 또 전환이 됐고 그거는 사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주장해 오던 바라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뭐 25조 얘기 나오다 50조 얘기 나오다 지금 100조 얘기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뭐 선거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얘기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지금 보게 되면 9월 달에 지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에서도 경선 과정에서요. 예. 9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종인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이 100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0조든 100조든 간에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집권 이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왜 집권 이후까지 미루냐 이거죠. 지금 당장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요. 종업원들을 그러니까는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예. 아니면 이제 고용 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요. 예. 하다가 뭐냐면 나중에 막판에 가서 정 안 될 때는 그러니까 문을 닫고 폐업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폐업을 하고 나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시 재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당장 해야 한다. 폐업해서 실직자가 되게 되면 또 실업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하자. 그런 얘기죠. 하나 쓰러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게 부동산 아닙니까? 이번 대선의 쟁점이. 예.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부동산값 떨어뜨릴 비책은 뭡니까? 한 1분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예. 자신이 그러니까는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좀 모은 사람들은 자기 돈에다가 좀 은행 대출을 추가해가지고 매입을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소득 아직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주거 조건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좀 양질의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역세권 중심의 이런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공공임대 확충.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택을 매입하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쓸데없이 그러니까 자기 집 실수요 주택 이외에 소위 말해서 주택 투기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주택의 투기를 위해서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이요, 다주택을요. 이분들이 주택을 좀 내놓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걸 내놓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했을 때는 신규 주택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주택 매물 내놓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요, 재산세에 보게 되면 건물 부분이 있고 토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토지 부분을 다 통합해가지고 기존의 토지 부분은 다 이제 없애버리고요. 이걸 국토보유세로 다 통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국민들한테 다 n분의 1로 나눠주자는 겁니다. 그게 기본소득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상위 5%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개 다 돌려받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된 세제 전반을 개편해 나가면 다주택자 매물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건국대 최백은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경선 후보였기도 하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연결합니다. 원희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자, 앞에 이제 이재명 후보 정책을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오래전부터 이재명 후보 하면은 떠오르는 정책이 뭐 기본소득 뭐 등등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하면 딱 떠오르는 정책이 지금 없어요. 뭡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한 긴급 재정 그리고 금융 이것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우리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안정시킬 그런 정책들을 지금 거의 다 지금 조율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원희룡 전 지사께서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 1번의 임무가 윤석열 하면 국민들 눈에 딱 떠오를 어떤 정책 내용 내지는 슬로건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면 정책본부장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죠. 이제야 저 발동 걸고 이제야 이제 타선 출발했는데 예. 벌써 꼬링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시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의 기본 기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예. 결과를 앞세우고 거기에 따른 원인과 활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로 억누르는 거꾸로 된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예. 경제 주체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양극화의 해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국가가 보완적으로 국민들을 보살피겠다. 예. 그런 면에서 공정과 상식의 회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 상식의 회복. 네. 그럼 결국은 좀 더 시장 경제 원리대로 가자 이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은 첫 마디부터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웁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시장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시장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는 사람들을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시장의 활력과 약자 동행은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선순환을 시켜야 되죠. 예. 그럼 공정, 상식, 시장 경제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이거 그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구체적인 것들은 예. 이제 계속 구체적인 정책으로 예. 국민들께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앞에 이재명 후보는 뭐 전환적 혁신을 통한 공정 성장 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등의 시리즈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듣기엔 거의 비슷해요. 아니, 그거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면서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소득 한다니까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뭐 이재명 워딩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튼 뭐 설명은 국민들이 동의하도록 앞으로 계속 설득하겠다라는 뭐 기본적인 그런 거다. 그런 이중적인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반대 여론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을 그렇게 갖고 놀면 안 되죠.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지금 예. 한다는 건지 30년 뒤에 한다는 건지 명확히 해야죠. 예. 그러면 그 약자와의 동행의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핵심 정책 내용은 뭡니까? 우선 코로나 이 재정 금융 지원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것과 함께 예. 지금 코로나 방역 책임도 백신 부작용도 국가가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있잖아요. 부검해서 당신들이 증명해라 이건데 예. 입증 책임도 국가가 지고 예. 지금 병상도 없이 지금 찬 겨울에 검사 받으려고 이제 학부모들이 헤매고 있거든요. 예. 병상과 검사 의료 체계 전부를 점검을 해서 예. 우선 코로나로부터 방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이 위에서 예.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온 것 가운데 지난 9월 경선 때 이미 윤석열 후보가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이번에 손실보상 50조, 금융지원 50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번에 김정인 위원장 또 100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원희룡 본부장께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명확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를 시점이 문제예요. 이게 집권한 후에 50조 100조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여야 정의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협의가 되면 예. 그거에 대한 서로가 합의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겠죠. 예. 우리가 왜 이걸 자꾸 문제 삼냐면 예. 선거에 돈 뿌리기 그리고 지역화폐 부총리가 반대하는데도 30조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랑 특수 관계인 코나 아이의 낙전 수수료로 떨어지게끔 하는 예. 그거를 부총리를 협박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난해 올해에 생긴 50조 원의 증대된 세수 그리고 코나 아이의 지역화폐 같은 30조의 지출 이런 거는 자기네가 막무가내로 해놓고는 예. 그다음 무조건 돈 쓰자? 이런 식에는 우리가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딱 진정한 코로나 지원이라면 그렇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그 정부의 행정 명령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내지 단축을 당해온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손실 보상 50조가 됐건 뭐 몇 조가 됐건 그거는 바로 협의에 들어가자 이건가요? 협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협의하는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올해 증대된 세수 50조 어디다 썼냐. 예. 그리고 왜 코로나와 직접 관계없는
코로나에는 관심 없고 코나 아이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코나 아이가 그 지역 앞에 10% 할인금을 30조씩이나 뿌려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하고 부총리도 반대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걸 협박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에 대한 반성과 원상 회복부터 한다면 저희들이 당장 코로나에 직접 지원이 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제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저 전제가 근데 지금 이제 바로 며칠 전에 국회에서 땅땅땅 뚫겨서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앉은 자리에서만 180석이 입법 독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방금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는 그 30조 부분을 원천 무효로 하는 게 전제입니까? 그것도 협의 대상인데요. 그것부터 코로나 지원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그 30조를 어떻게 할지 다시 재논의와 함께 추가적인 손실보상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코나아이로 가는 30조를 원상 회복시키는 그런 추경이라면 협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그 100조 원 손실보상 제안은 우리가 집권하면이란 단서가 붙는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거는 선거를 앞두고 돈 뿌리기 식으로 하는 그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협상 대상은 아니다라고 일단 원칙을 선언하신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과 이것들의 진정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원내 대책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각의 강조하는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로 모아놓으면 그건 얼마든지 종합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그 말뿐이 아니라 바로 좀 협의에 들어가서 뭔가 좀 매듭 지어지는 것까지 보고 싶네요. 기대를 좀. 코로나이랑 추가 세수 50조 그것부터 코로나로 돌려놓으라 이거예요. 기다려보겠고요. 왜 그걸 안 합니까? 자, 또 그거는 지네 마음대로 돈 뿌리기 해놓고는 돈을 더 쓰자. 국민이 이게 여기 무슨 뭡니까 봉입니까? 거기서 그냥.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또 부동산 선거가 될 거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는 핵심은 뭡니까? 공급을 막아놓고 시장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것을 방치했으니까 비현실적이었죠. 공급을 충분히 늘리고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이든 우리가 주택 공급 정책이든 맞춤형으로 도와줄 거고요. 당장 내 집 마련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고 주거가 불안한 분들에게는 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주거 지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할 겁니다. 또 이 얘기도 방금 그 최백은 교수 얘기랑 사실상 내용이 같아요. 당장 집 살 돈 없는 분들한테는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겠다. 또 집을 사고자 하는 분. 지난 5년 동안 뭐 했나요?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지금 와서는 완전히 자기네가 야당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 기본주택 모든 국민에게 30년짜리 임대주택 주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 집 마련 지원하겠다? 둘 다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주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그동안 5년 동안 억눌러 왔는데 계속 억누르고 그냥 임대주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해야지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이중 언어예요. 이중 언어.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세제 부분도 윤석열 후보도 종합부동산세 특히 1가구 1주택자 전면 재검토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미 후보께서 하신 공약은 유효합니다. 대신 미세한 부분에서 서로 더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완 작업 내지는 추가 공약을 할 거고요. 저희가 윤석열 후보는 저희가 공감이 이미 된 공약들을 이재명처럼 이중 언어로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거나 그냥 경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 없이 번복하거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면 내려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그런 방향 하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플랜을 짜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그럼 안들이 나오나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 이내로 다 저희들이 손봐서 한 달 이내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 지금 맡고 있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까지 양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각 분야별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쪽 후보들의 이 정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 검토해 보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요, 또 사실 선거가 자꾸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당의 정책은 또 비슷해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눈도 가지고 한번 쳐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관용 시사본부 토요일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다시 뵙죠.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차 직장인 서정익입니다. 저의 아침은 팀원들과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제안에 팀원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인데요. 처음엔 세척이 귀찮다며 투덜대던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가 줄인 플라스틱 컵이